자, 이런 말씀을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진보와 또 어떻게 보면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자칭 진보연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른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진보 정권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건 참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라든가 또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어디 가서 소리 지를 수도 없어서 그렇게 피를 토하듯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엄마 놀부님께서 홍성걸 교수님 힘내시라고 이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요. 네. 교수님, 지금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이 총선, 대선 전략이 무시무시해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되십니까? 보시기에. 글쎄요, 저야 네. 내부의 어떤 돌아가는 일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보도되는 내용, 이걸로 이제 말하자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런 한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여간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의석을 확보해야 되겠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만 갖고 안 된다면 어떻게 선거 제도나 규칙을 바꿔서라도 소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편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적어도 200석 이상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 200석이 왜 중요하냐?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개헌을 발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거의 대부분 국민투표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지금 당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경남, 보물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K 지역이라고 하죠. 이쪽에 거의 모든 지금 정부의 지원을 다 갖다 쏟아 붓고 있어요. 그게 현실화되느냐 현실화되지 못하느냐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예컨대 정부 사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집어 넣는다든가. 체면 불구하도 공항도 지금 체면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게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심지어 우리 내부의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지만 우리 내부에서 하게 되면 서로 네 편 내 편 그래서 안 믿을 거니까 할 수 없이 외국에 세계적인 그런 컨설팅 기업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객관적 의견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홍 교수님. 그래가지고 해놓고서 그것도 지금 뒤집는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김부겸 의원이 이럴 수 있느냐고 자기들 스스로 내부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각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휩쓸고 다니죠. 서울연구원들하고 무슨 MOU를 맺는다, 이렇게 정책 연대를 한다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요. 이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심각한 게 어떤 문제냐면. 이거 위헌 가능성도 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근데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 갖게 돼 있어요.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게. 그건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정당의 연구원하고 MOU를 맺고 그 정당과 협력을 한다.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지방연구원들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사 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하튼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 개헌선을 확보하겠다. 그럼 안정적 개헌선을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안을 발의해서 소위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네. 그것이 저는 뭐 꼭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유주의 시장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금 없애는, 빼내는 지금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기생충 본 것 같아요, 어저께. 뭐 기생충뿐만 아니라 기생충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네. 나중에 그 부자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또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이미 훼손을 시켰는데 완전히 사회민주주의 뭐 유럽식의 그 이제 다 망한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보려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회주의를 지금 지향을 하는 게 아니냐. 저도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회민주주의적 그 개헌이나 사회민주주의가 정책의 기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회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이 평등지향적인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수당들 보면 그렇죠. 청년 수당을 비롯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해요. 말은 그냥 청년 수당들 청년들이 뭐 일자리를 뭐 찾는 걸 노력하는데 나눠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정책은 항상 성과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성과가 있는지 성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그 목표를 무엇을 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느냐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퍼주기에 그냥 절대적으로 퍼주는 이것은 정책은 말은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ABC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측정도 안 되고 평가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겠느냐. 이렇게 퍼져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표를 사겠다는 거 외에는 다른 이 의도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 우리 역사를 한번 경험을 보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한 나라 중에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미래가 딱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장 눈앞에 총선과 그 다음에 대선만 이기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사회주의 개헌을 이루고 그냥 사회주의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참 미래가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아까 첫 번째 질문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그 먹기 좋다고 공짜라면 양진물도 마신다고 그냥 막 주는 대로 먹다가는 이거 아니 주는 것도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세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온갖 규제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전부 해외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낼 사람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나가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개인 소득세도 못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갖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 증가되는 건 또 누가 월급을 줍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 세금 낼 국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미래는 뻔한 거 아닙니까?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돈을 찍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지요. 지금 베네수엘라 물가가 오르는 게 몇 퍼센트 이런 몇십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1000만%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예가 됐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꿀통령 문재인님께서 이제 슈퍼챗으로 후원을 하시면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스펙도 별로 없고 네. 막 이런데 대기업에 됐다. 근데 그 아들이 스펙이 없는 아들이 아니었고 뭐 토익도 925점이고 엄청 뛰어난 친구인데요. 오버를 한 거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할까? 자기가 이렇게 하던 스타일이 아닌 아주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착지를 하려니까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황 대표는 글쎄요, 네. 외부에서 풍기는 이미지나 네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모범생적인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항상 보면 저도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별로 호감을 못 사는 그런 의외로 탑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황 대표가 그런 게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옷도 그렇고 네. 또 행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 서민적으로 좀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 전체 유권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저야 직업이 선생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제가 하고 다니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황 대표는 이제 그 과거에 검사 시절이나 혹은 법무장관 혹은 국무총리 시절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지휘 감독하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정치를 한다 그러면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자, 특히 저소득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한다면 조금은 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이 서민적인 그런 그 행태로 바뀌게 되고 행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행태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그 서민들을 만나셔야 되고 허심탄회하게 들으셔야 돼요.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라. 저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도 거기에 보면 예를 들 때 왜 자식을 예를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서민에서 자수성가한 젊은 모델, 성공의 롤 모델을 모르셔서 그 자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현실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자식 외에는 젊은 친구하고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시간은 없지만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제 방에 있던 지금 우리 졸업 지금 미뤄놓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이 친구가 군대를 6년을 갔다 왔습니다. 6년을요? 네, 참 이죠. 저기 우리 합천 아이인데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우리 학과 학생인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강의를 하는데 개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애가 참 착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불러서 물어보니까 군대를 6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남들은 2년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넌 군대를 6년을 갔다 왔냐 그랬더니 가서 해보니까 그냥 할 만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안도 좀 그렇고 해서 돈도 좀 모으려고 사사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6년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사병 월급이 오르는 때도 아닙니다. 5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전역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저희가 자취방을 전세를 얻은 거예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애가 좀 가상하고 해서 부모는 뭐 하시고 하는 걸 좀 이제 주로 들어보고 그래 너 그러면 내 방에 와서 있을래? 내가 뭐 다른 일 시킬 거는 없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페인어를 좀 해라. 학원비를 내가 대줄게.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홍성걸 장학금. 저는 제가 제 방에 두는 학생들을 항상 공짜로 둔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어쨌든 간에 마련을 해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주는 게 아니라 너 장학금식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할 때는 영어만 하면 됐었잖아요. 영어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2개, 3개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애들한테 너 2개, 3개 하라 그러면
일단은 뭐 안 해요. 못하고. 그래서, 학원 무조건 학원비를 내가 대주마. 그래서 네. 얘가 스페인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스페인어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스페인에 또 한 학기 학교에서 뽑는 교환 학생이 있어요. 아. 그거에서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아. 스페인 갔다 오고. 이래서, 지금 계속 이제 그 공기업이나, 우리는 행정학과니까, 네. 공기업에 지금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가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을 네. 젊은 친구들하고, 네. 우리 황 대표가 네. 자주 만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많은 그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 홍성걸 교수님한테서라도 들었으면은 그렇게 아이고. 오바를 안 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